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볍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판단을 남기게 되는 홍씨의 자동차 수다, 홍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홍수는 편안하게 듣는 팟캐스트고요. 오늘의 주제는 2026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아마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보조금이 진짜 좋아진 건지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할 분들을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자동차 전문 기자 홍석준 기자님과 전기차 전문 유튜버 이볼루션의 최 PD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수 팟캐스트 고정 멤버 노리고 있는 살찐 안정환, 기안 84가 아니라 기안 93 전기차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이볼루션 유튜브 채널의 최 PD입니다. 되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맞나요? 자동차 전문 기자 10년차 정도 활약하고 있는 레드스톤 홍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화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몇 년간 축소가 되고 있다가 올해에는 체감상 다시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해외 브랜드들을 필두로 전기차의 가격도 함께 인하가 되면서 전기차 실구매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체감 물가가 많이 달라지는 게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올해 특히 전기차 보조금이 오히려 인상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기존에 주던 거랑 기본 틀은 같은데 이 내연기관을 타면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100만 원 정도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에 실제 체감이 더 늘어났다. 게다가 테슬라가 작년에 빵하고 먼저 선빵을 쳤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조사들도 이 전기차를 팔매 있어가지고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체감 전기차 가격이 훨씬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최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제 생각을 최종 결론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브랜드의 가격 치킨 게임이 만들어낸 소비자 최고의 수혜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한번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변화가 되는지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원래 21년도에는 고가 수입자 보조금 독식을 좀 방지하는 쪽으로 해서 100% 지원 상한선을 좀 도입하는 쪽이었었다면 22년에서 23년 때는 좀 사후 관리 쪽으로 직영 정비센터라든지 AS 센터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의 여부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평가, 이제 이때부터 MCN과 그리고 LFP 배터리에 따라서 환경성 계수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서부터는 이제 BMS 이상 감지라든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따진 안전계수 도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뭔가 방어를 하고 국산 전기차들을 보호를 하는 그런 전기차 보조금이었다면 26년에는 비로소 전환지원금이라고 하는 정말로 노후 내연기관차 폐차 후에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를 지원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전기차 보조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년에는 비로소 소비자에게 최고의 수혜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게 전기차 업계에 종사하신 분답게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이 체감적으로 좋아졌다라면은 정책 외에도 시장 트렌드나 제조사 프로모션 등 이 소비자의 체감을 더 좋게 하는 외부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이외의 요인이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이게 소비자 물가 체감적으로 어떻게 와닿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발단은 테슬라가 먼저 쏘아 올렸죠. 거기서부터 벌어진 나비 효과들이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치닫게 됐는데요. 사실 글로벌로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기차 쪽으로 좀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랑은 다른 트렌드를 보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기차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 근데 우리나라만 전기차를 보급을 더 본격화하는 원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에는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좀 시대를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전기차를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을 좀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4년 정도부터 배터리 평가라는 환경성 개수가 신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때 배터리가 NCM 배터리냐 LFP 배터리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국산 밀어주기 논란이 조금 뉴스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기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한 75%나 됐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았네요. 엄청 높았죠. 그런데 25년에는 57%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죠. 또 수입차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25%였는데 25년도에는 42%가 됐거든요. 올해 4,999만 원으로 테슬라 모델 Y RWD가 낮춰지면서 50%라는 장벽을 데드크로스라고 그러죠. 이변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원래 우리 현대기아 안방이잖아요. 근데 그런 안방에서 수입 전기차에게 밀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대가 수입차거든요. 네. 해당 국가에서도 자국 보호 보조금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산차 보호가 또 나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소비자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현대기아를 위해서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한 판단이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되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인도 쪽에서 코브라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데 코브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불안에 떨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코브라를 죽여오면 그럼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획된 코브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1년 뒤에 가보니까 사망률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까봤더니 왜 그러냐? 코브라를 양식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전기차 보조금도 한 번쯤은 되물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 현대차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보조금의 역할이 제 역할을 했는가 이 정책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얘기긴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실 보조금 정책 전 세계의 각 국마다 이 전기차 보조금 다 있습니다. 근데 각국의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무역 장벽으로서 기능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옹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세우는 거는 틀린 게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계속 줄어드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거를 컨텐츠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자도 마찬가지고 크리에이터도 분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조명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현대차가 전기차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원가가 어떻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지갑에서 얼마나 나가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중국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가 촉발한 가격 경쟁의 이 나비 효과가 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야기시켰는데 그렇다면 국산 전기차들은 가격을 못 내려서 못 내렸나?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안 내리고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껍데기는 현대지만 속 내용들을 보면은 프리미엄급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내리지 못했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가깝게만 보더라도 기능적으로 보면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탄생시키고 후륜구동 베이스에 800V 시스템 미리 넣었고요. 출력도 꽤 빠르고 배터리 비싼 거 쓰고 이게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자국 산업이 워낙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프라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진 거. 이거는 이제 선진국들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독일이 딱 그런 사례에 빠져 있어요. 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굉장히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골프가 신차가 나왔었는데 작잖아요. 네. 근데 그 윗급이라고 볼 수 있는 파사트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어느 순간부터 폭스바겐도 준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스코다나 뭐 다른
뭐 세아트 같은 브랜드들이 채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어쩌면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해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입장인데 다른 시각으로 살짝만 보자면 현대 기아가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하죠. 그런데 과연 이것을 내릴 능력이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부분만 봤을 때는 현대 기아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잘 내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유일한 흑자 기업이기는 하잖아요.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테슬라는 확실히 잘하고 있는데 왜 현대기아는 전동화 쪽에서 흑자 전환을 시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 외에 중소기업체 전기차 브랜드의 신설이 혹시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를 현대기아가 아닌 다른 제조사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요즘에 좀 핫하긴 한데 어울리모터스, 스피라 뭐 이런 용어들이 이때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차가 넘지 못했던 산은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정책들은 아직도 너무 과도기적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자동차를 새로 만든다? 이거를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그 암초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 매몰될 것 같다.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공대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는 물건이 기계공학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의 꽃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해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사실 원해요. 그런 저가형? 이게 선진국들이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보다 조금 저렴한 차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고,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만드는 차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면 현대차가 독일만 봐도 폭스바겐이 세아트, 스코다 인수해가지고 저렴한 차들 만들잖아요. 현대차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죠. 뭐 대한항공 밑에 진에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그럼 이제 보조금으로 안방을 지키기 어렵다면은 차라리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제조사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실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좁고 모든 물건들을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파는 수입 수출 국가인데 이런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판다는 거, 공학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물건을 판다는 거는 가격 경쟁력을 원래부터 찾기 힘든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조금 더 대중을 바라볼 수 있는 물건들이 새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산물이 사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아 EV5, 뭐 EV3, EV4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었어요.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 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논리에 좀 빠진 것 같아요. EV5 충분히 가격 더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마케팅 측면에서 가격을 더 낮추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에서 뭐 없죠? 괜찮죠? 없어요? 없어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못 타세요? 지금 저 KGM 타요. 되게 뜬금없죠. 그래요? 진짜 뜬금없네? 네, 저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와중에 KGM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게 더 소름. KG 못 타세요? 신기한데? 그럼 이번에는 전기차 자체로만 생각을 해볼 겁니다. 현 시점 전기차 사도 되느냐? 지금 이제 아이오닉 5 오너란 말이죠. 타보니까 전기차 왜 안 타냐가 바뀌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전기차 왜 사냐 했다가 지금은 왜 안 타는지 모르겠다면서 장인 장모님께도 추천을 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집밥이 일단 있으면 무조건 전기차를 사는 게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주유소를 가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기름차는 주유소를 가야만 내가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그냥
주차를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충전을 합니다. 근데 단 조건은 집밥이 있어야 돼요. 충전 시설이 불편하지 않냐라는 개념을 일단 타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이 감정을 저는 건조기가 그렇게 편한 줄 몰랐었어요. 처음엔 야 그거 왜 하냐 했었는데 건조기를 한번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 감정을 전기차로 바꾸면서 좀 이번에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해오면서 최PD님은 애초에 전기차 옹호론을 펼치실 분이라서 저까지 전기차를 옹호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기차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엔진 소리, 배기음, 달려나가는 변속 반응까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N이나 제네시스 마그마에서 넣는 VGS 기능 이런 것들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보자면은 이거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었어요. 내연기관차가 발전한 방향성을 보면요. 조용한 거, 그리고 엔진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변속기가 자기 모습을 감춰나가는 거, 이게 원래 핵심 화두였고 발전하는 방향성의 가장 끝단이었거든요. 롤스로이스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냥 2천만 원짜리 전기차도 그런 걸 갖추고 있죠. 현 시점에서 전기차는 더 이상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기준점이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를 넘기잖아요.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기차를 안 고를 이유가 없다. 과거에 SM3ZE 이런 거가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BMW i3 이런 거. 아이오닉 5 말고 그 이전 세대도 그랬잖아요. 아이오닉. 아, 그게 주행거리가 진짜 처참했잖아요. 충전 인프라 정말 없었고. 근데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안 타보신 거예요. 맞아요. 어플 중에 EV 인프라라는 어플이 있는데 펼쳐보면은 우리나라 지도 안에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발에 치입니다. 지금 만약 차를 계약을 한다라면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이거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이거 나라면 뭘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는데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저는 아직 내연기관차에 끈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원래 불이 사그라들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고. 해가 지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지금 시점에 6기통, 8기통, 12기통 이런 차들이 굉장히 재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과거부터 자동차쟁이들 그리고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내연기관차는 사치제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기는요. 전기차가 비싸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 치면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값을 내리는 이 치킨 게임이 점점점 가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낮은 가격에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주겠죠. 근데 내연기관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탈 수 있는 사치제로 변모할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라이카입니다. 라이카. 전 라이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카메라. 카메라 브랜드. 네. 라이카는 디지털 센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손으로 맞춰야 됩니다. 전기차는 조금 더 평범해질 것이고 그러면 내연기관차는 더더욱 특별해질 건데 지금 시점이 그 특별한 거를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데다. 그러면은 기자님은 차를 하나를 더 뽑으신다면은 내연기관. 아반떼 수동으로요. 이렇게 특정 모델까지 찝어주실 줄 몰랐는데 아니면은 디펜더 옥타 이런 거 너무 땡기네요. 진짜 좋은 차잖아요. 아세요? 네, 알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명품 시계 같은 내연기관을 타셔야 그런 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사실 제가 아까 뭐 살 거냐고 여쭤봤을 때 아반떼 수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카시오의 수동 무브먼트 들어간 그런 느낌일까요? 그러면 이제 최 PD님도 동일한 질문으로 지금 이 순간 이제 차를 하나를 더 뽑는다면은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어떤 거를 뽑으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볼루션 대표로 왔으니까 전기차를 해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이런 분들이 전기차를 타면 좋겠어요. 쇼츠 편집점 이제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편집 안 할 것 같다. 첫 번째 전기차를 타셔야 되는 분들은 집밥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주유소 가는 게 생각보다 너무 불편합니다. 집 앞 주차장에서 그냥 충전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할 때쯤엔 100% 충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집밥이 있는 분들. 두 번째는 반려견이 있는 분들. 테슬라에도 그 펫 모드가 있어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거든요.
강하지요? 예, 반려견 있는 사람들 왜 좋냐면 요즘 최신 전기차들은 팬모드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어디 식당을 갔을 때나 어디 쇼핑을 갔을 때 차에다가 두고 팬모드를 키면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세 번째는 유지비가 저렴하죠.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할까라고 봤는데 뭐 솔직히 단위가 다르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몇 킬로미터고 전기차는 킬로와트 시당 얼마씩인 거잖아요. 그거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휘발유가 요즘 가격이 1,65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전기차는 휘발유를 490원에 사는 수준이다. 완속 충전의 비율이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치를 매겨봤을 때. 그리고 급속 충전 한 20% 정도 되는데 전기차 오너들을 봤을 때는 그것을 평균값으로 대충 매겼을 때 휘발유 가격 1,650원으로 본인들 충전할 때 전기차는 490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아래 수준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일단 고장이 안 납니다. 전기차는. 아, 이거는 근데 좀 설왕설래가 많아요. 고장이 한 번 났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로 요즘에는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오닉5 타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이 제일 많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신데 ICU 고장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하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되게 좀 크리티컬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당연히 ICCU라든지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3번이나 터졌거든요. 봐봐요. 고장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ICCU는 아시겠지만 이제 40만 킬로까지 다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부품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내연기관 3만 개거든요, 약. 전기차 1.5만 개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3.2만 개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가 고장날 확률이 낮다. 하지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맞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전기차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 등하원 시에 공회전 킬 수 없잖아요. 그럼 전기차에서 그냥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음악을 듣거라든지 아니면 캠핑을 가서 V2L을 써서 좀 더 편리한 캠핑 생활을 즐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라면 전기차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조금 항목 중에 V2L이 들어가면은 뭐 신기술 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더 지원해 주잖아요. 그걸로 불합리하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V2L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조금 주는 건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 V2L을 사용해봤는데 너무 편리한 거예요. 저는 캠핑 가가지고 에어컨도 가동을 해봤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캠핑장 가면은 그 와트수가 제한이 있는데 전기차는 그냥 넥처로 그냥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오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전기를 마음 편히. 심지어 와트수 커버리지가 한 3.2kW 정도 되나요, 요즘에? 맞아요. 그니까요. 굉장합니다, 그거. 이게 냉장고 돌려도 될 정도. 전자레인지도 돼요. 잘 그 체감이 안 오실 때는 3.2kW 정도면요, 집 전체에 쓰는 전기를 쓰고도 남아요. 맞아요. 반절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예산을 한번 고정을 해봐서 가격대가 달라져도 전기차가 여전히 매력적인지 선택이 갈리는 조건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먼저 예산을 4천만 원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델 Y도 살 수 있고 뭐 수입 전기차도 뭐 ID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연기관으로 보면은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풀 옵션 막 시그니처 막 이 등급을 살 수 있는데, 두 분이시라면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 상황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가격대가 이 가격대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모델 Y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가 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그 300km 가는 모델 Y는 모델 Y가 아닙니다. 400까지 가지 않나요, 요즘은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이게 타시는 분들마다 살짝 좀 달라져가지고. 밟으시는군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 사실 모델 Y 스탠다드랑 모델 Y 듀얼 모터 느낌이 완전히 다른 차예요. 껍데기만 같은 차더라고요. 많이 타보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은 아무래도 가격을 좀 적당히 조율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중형 SUV나 아니면은 중대형 세단 이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제가 옵션을 좀 내봤거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6천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와, 뭐야 6천? 뭐 액세서리까지 추가하신 건가요? 온갖 거를 다 넣어봤죠. 아, 근데 액세서리 빼더라도요. 5천만 원이 금방 넘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트림마다 또 이제 가격의 차이가 많은데 최고 트림을 고르더라도 거기서 또 옵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걸 다 넣으면은 사실 5천만 원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부족하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차를 살 때 지금까지는 차의 가격표를 보고 옵션을 넣고 그대로 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거를 대입을 했을 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를 살 때 이 보조금 정책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사이트 같은 게 필요한데 마땅치 않죠. 그 전기차 누리집 같은 데 봐도 검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국고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 합쳐서 생각했을 때 서울시 기준에서 그리고 올해는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었죠? 아이오닉 5? 뭐 이런 것들? EB6 네.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4천만 원대까지 걸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최 PD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기자님께서 모델 Y RWD를 선택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RWD를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어떻게든 머리를 꼬아가지고 다른 모델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일단 제 상황을 인지를 해야겠죠. 제 상황은 지금은 2인 가족이지만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이제 아이와 함께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럼 3인 가족이죠. 네. 거기에다가 저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럼 4인 가족이란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기차가 주는 그 편안함과 그리고 유지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선택을 할 것이고 테슬라 모델 RWD보다는 PV5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PV5 중에서 지금은 5인승밖에 없는데 네. 가족차로 봤을 때는 6인승도 올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PV5가 근데 4천만 원대로 살 수 있습니까? 출시가라든지 걸 좀 따져봤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트림이 PV5 5인승에서 롱레인지가 5,290만 원이에요. 네. 거기서 옵션이라든지 파워도어,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모니터링 팩까지 다 합치면 이제 5,29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595만 원이니까 최종 가격은 4,695만 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왜 PV5를 선택을 하냐? 왜냐하면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팻모드가 된다. 아직까지 현대 기아에서 팻모드가 되는 차가 몇 없습니다. 그런데 PV5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매력적인 것 같다. 물론 테슬라도 되죠. 거기다가 테슬라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안에 실내 캠까지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는. 그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PV5는 그것이 조금은 안 돼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현대 기아를 선택한 이유는 두 번째는 3열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2열밖에 없지만 어쨌든 뭐 거기서 떼서 뭐 다시 만들고 그러면 되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둘 이상 낳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3열이 어쩌면 가능할 수 있는 PV5를 선택을 하고 또 아이들과 또 캠핑을 가게 되면 V12 필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PV5 매력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사실 막 그렇게 다이나믹한 운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차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컴포트한 운전만 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PV5를 골랐고 제가 PV5랑 카니발이랑 비교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봤더니 카니발보다 층고가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층고도 높고 그럼 캠핑도 좋고 뭐 애들이랑 놀러 가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PV5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네. 내리를 퍼뜩하고 지나가는 차가 떡 떠올랐는데 저는 이 운전 재미를 전기차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맞죠. 그래서 4천만 원대의 가장 운전 재미가 즐거운 차가 갑자기 얼마 전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4천만 원대에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차였는데 르노 세닉. 맞지. 르노 세닉이 지금은 못 사나요? 이게 물량이 딸려가지고 지금은 못 구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가능하다면은 르노 세닉 꼭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겉에서 보기에는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휠 베이스가 EV5보다 깁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할인을 좀 하는 상황에서 가격은 4천만 원대가 충분히 들어가고 남기 때문에 게다가 운전하는 재미가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정말요? 저는 이거 서킷에서 따로 돌려봤었는데요. 부럽다. 다른 차들과 다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게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또는 내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좀 선택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맛도 있는데 뒷좌석도 넓었기 때문에 가족과 나를 위한 모두의 만족, 윈윈하는 선택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이오닉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였어요? 아이오닉이랑 비교하면은 아이오닉은 너무 큰 차고 휠베이스가 3,000mm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컨셉 자체가 거실이었고 세닉은 달리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모든 초점이 달리기인데도 불구하고 뒷좌석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아이오닉 5, 요즘에 국산 차들이 이 2열 공간이나 1열 공간의 머리 공간 좀 좁게 만들거든요. 네, 디자인을 위해서 네. 약간의 희생되는 느낌이 있죠. 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공간이 좀 짧은데 전 앉은 키가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세닉은 2열 좌석 머리 공간이 굉장히 편합니다. 넉넉해요. 저는 그래서 세닉이 이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선택지가 아닌가. 아, 네, 좋습니다. 나도 만족하지만 가족들도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캠핑은 발전기 가져가세요. 즐겁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산에서 선택을 바꾸게 만드는 조건, 이것만 된다면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소가 있을까요? 사실 같은 값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파워트레인을 바꾼다는 거는 더 큰 공간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를 내연기관 차를 선택해 본다면 하이브리드로 산타페, 소렌토 그리고 카니발도 있습니다. 공간을 위한 선택,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 한 평 사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차에서 1평을 취할 때 들이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이 똑같은 도로를 점유하는데 내가 더 큰 공간을 점유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가치이기 때문에 카니발 같은 더 큰 공간을 취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로 옮겨갈 수밖에 없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 PD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는 이제 전기차를 뽑으셨는데 이 예산에서 4천만 원대에서 선택을 바꾸게 된다면은 무엇 때문에 바꿀 수 있는가? 요게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것만 있다면 아니면 요것만 기능이 된다면 이런 요소가 혹시 있을까요? 동급 대비 큰 공간 정도? 이렇게 의견이 겹치면 안 됩니다, 피디님. 제가 먼저 했잖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브리드를 사야 할 명분을 생각을 못했어요. 예, 전기차가 어느 면에서든 저희 가족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약간 답변이 다를 수는 있는데 하이브리드에 팬 모드만 된다 그러면 와, 이놈의 팬 모드. 근데 강아지 중요하죠. 가족이니까. 얘를 어디 두고 가면 밥을 못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버지로서의 마인드로 봤을 때는 내 자식을 집에 두고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아지 키울 때 어디 놀러 가는 거에 대한 제약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팬 모드가 있음으로써 차에다가 두고 갔을 때 마음을 좀 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테슬라에서는 그 실내 캠까지 있는 게 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다. 이 말 완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테슬라를 안 사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V2이 안 된다라는 점. 맞죠. 두 번째는 충전이 약간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그걸 꼭 껴야 되잖아요. 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사실 테슬라가 가져가는 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들만의 충전 시스템이 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거잖아요. 일반 차들은 슈퍼차지를 이용할 수 없지만 테슬라는 그렇죠. 그것까지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니까 오히려 장점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V2일 없는 거는 인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천만 원대에서는 선택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럼 이제 네. 쉬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요? 취향을 반영할 수 있어요. 취향을 맞아. 반영할 수 있는 게 4천만 원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3천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네, 많이 타이트하죠. 사실 3천만 원대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으면은 전기차를 살 수 있긴 합니다. 뭐 EB3 스탠다드 같은 그런 국산 전기차도 있기도 하고 국산 준준형 하이브리드 풀옵션,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긴 합니다. 아까보다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질지 아니면 어려워질지, 그리고 본인 기준으로 다시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 쉬운데 PD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래요? 네, 너무 쉽네요, 오히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옵션을 참 많이 타협을 했었어요. 여러분 일단 지금 아시죠? 제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을 봤을 때 일단 팬모드가 된다. 팬모드가 되는 차 뭐 있냐? 3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하시지만 3,999만 원도 3천만 원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모드 되는 전기차가 뭐 있지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봤더니 PV5랑 EV5인데 PV5는 4천만 원대니까 포기하고 그러면 EV5 에어 롱레인지를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옵션을 한 2가지 정도만 추가를 할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스타일 옵션은 1열 통풍이랑 2열 열선을 추가해서 138만 원. 드라이브 와이즈는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와이프도 또 운전할 수 있잖아요. 134만 원 추가를 하게 되면 총 4,847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요즘 EV5가 다행히 재고차 할인을 많이 해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 재고차 할인 안 받으면 얼마입니까? 안 받으면 4,847만 원에다가 서울시 보조금 717만 원을 빼면 4,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행히 이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가격을 설정해 두신 것 같아. 그래서 재고차 할인 150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면 3,980만 원이 됩니다. 3,980만 원도 3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EB5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라인대에서 왜 판단이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EV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3천만 원대 차라고 한다면은 내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예요. 근데 EV3가 생각보다 혜성같이 등장했거든요. 이 차의 운전 재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전 재미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EV3밖에 없어요. 그리고 3천만 원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운전 재미가 있는 내연기관 차를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EV3가 전기차로서 운전 재미까지 갖추고 등장했다는 거는 정말 축복 같았죠. 사실 원래 이 급에서는 운전의 맛이라는 걸 논하면 욕먹는 주제거든요. 그렇죠. 욕심이라고 말하죠. 네. 근데 EV3는 정말 운전의 맛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선택지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다 EB3, EB5 이렇게 전기차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가격은 2천만 원대입니다. 이 구간은 전기차냐 내연기관냐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기차를 고르신다면 거의 이제 중국산 전기차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최 PD님 의견이 조금 더 궁금해서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 한번 들어오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팬모드 있습니까? 일단 팬모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라면요, 한 2천만 원대의 현금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냥 중고 전기차를 갑니다. 중고까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요 정도는 너무 심플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매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진짜 유행 타겟 생겼네요, 이번 방송은. 수원 도이치월드에 있는 매물이고요.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 모델 5412km 주행한 2,949만 원짜리. 되게 괜찮다. 괜찮죠? 중고차 딜러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정말 관심 있어서 그래요. 진짜 괜찮네요. 외판 사고만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보험 이력은 0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이걸 솔직히 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는 게 약간 좀 습관성으로 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 팬모드는 안 되지만 BYD 아토3 풀옵션 모델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차예요. 네.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출시가가 지금 3,30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삼성카드 캐시백 290만 원 할인이 됩니다, 지금. 삼성카드 광고. 캐시백 할인까지 더하면은 예, 그러면 거기 괜찮죠? 10%가 빠지는 거예요, 차 가격에. 대단하다. 근데 이게 2월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올라갈 때는 끝났다. 네, 그러니까요. 훨씬 세요. 근데 보조금이 163만 원이에요. 네. 그것까지 더하면 총 가격이 2,847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뒷자리를 타봤거든요. 나쁘지 않아. 안에 품질이나 재질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좀 정신없기는 한데 괜찮아요. 기타도 좀 쳐야 될 것 같고요. 맞아. 네. 문 열면서 기타 치고 나가야겠죠.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BRD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아토3를 풀옵션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면 옵션들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 PD님은 선택지를 두 개로 주셨어요. 전기차긴 하지만 중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선택지는 신차인데 BYD 중국차. 그러면 제가 선택지를 이 두 가지로 좁혀볼게요. 중고 국산 전기차냐 아니면은 신차지만 BYD 중국 전기차냐. 기다리셨네. 제가 BYD 관계자분들 참 좋아하거든요. 아이오닉 가겠습니다. 이게 C라이언 정도의 대상이었으면 당연히 C라이언을 선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3천만 원대에서 C라이언을 고르셨어야죠. 근데 팬모드가 안 돼요. 최 PD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팬모드고 네. 팬모드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중고긴 하지만 국산을 맞아요. 선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쯤 돼서 이제 기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생각이 많았습니다. 2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비로소 타협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중고를 먼저 보긴 했지만 편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주고 싶었고 이 가격대에도 여전히 취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차가 있다. 생각 좀만 해보면 나오는 건데 아반떼 하이브리드예요. 좋지. 심지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요 시작 가격대가 2,500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해서 옵션을 적당히 넣고도 살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완성도요 현대차가 최근에 는 내연기관 중에서 이 하이브리드 들어간 거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맞습니다. 1.6리터 하이브리드가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DCT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저단 기어에다가요 전기 모터를 맞물려요.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상품성 자체는 정말 완벽한데 어느샌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약간 잊혀져 있는 게 아닌가. 막상 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만큼 좋은 차다. 이게 2천만 원대에 포진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최 PD님은 아이오닉 5지만 중고를 선택하셨고 이제 홍 기자님 같은 경우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2천만 원대가 사실 가장 박빙의 선택 구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쯤에서 BYD 돌핀이 일으키는 돌풍을 한 번쯤 조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또 BYD에서 아토3보다 저렴한 전기차 돌핀을 출시를 했죠. 물론 출시한 지 꽤 된 차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BYD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언젠데 5년 전에 BYD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어떻게 가져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5년이 지난 차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차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차다라고 봅니다. 정말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서만 필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토3나 C라이언 7은 BYD 이름 때문에 선택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돌핀은 그런 데서 좀 자유롭다. 정말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저 같아도 2천만 원대 전기차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가 딱 떠오르잖아요. 캐스퍼 일렉트릭과 그리고 BYD 돌핀이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돌핀 깡통을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깡통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지 않아요? 맞아요. 엄청 거의 풀옵션인데 실내 라이트 정도가 안 되는 수준이었나?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맞아요. 무선 충전이랑. 그거밖에 맞아요. 당연히 이것을 패밀리카로서는 부족하지만 출퇴근 용도라면 저는 캐스퍼보다는 이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캐스퍼보다도 길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솔직히 아토3보다 더 좋습니다. 기타 안 치잖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밥을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국산 중소 전기차 브랜드의 신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가격대를 보니까. 아니면은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내부 랩을 뭐 약간 뭐 옵션 이런 것들을 낮춰서 가격을 먼저 낮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산 프리미엄 정책을 중국형 보급 정책으로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산 전기차들의 가격을 중국차랑 비견되게 낮춰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저도 가격 조정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가격 정책을 따라가거든요. 그게 스탠다드고. 그래서 신차가 나올 때는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여기에 경종을 울렸던 게 테슬라였죠. 테슬라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요. 테슬라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실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들하고는 다른 기업 문화가 있거든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는 건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고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너가 한마디를 하면은 바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모든 결정이.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서는 법적이나 기존의 통념도 깰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게 그런 배경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결정이 혁신을 가끔 만들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격을 내릴 수 있었던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차와 기아도 가격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디어 해봅니다. 필요합니다. 분명히 가격을 좀 내려서 전기차 보급을 정부가 주도해서 낮추기를 할 때 제조사도 같이 발을 맞춰서 보급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 방법은 유일한 건 가격을 낮춰야 된다. 신차를 만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지금도 적자인데 이것을 낮출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낮추면 좋죠. 저희는 좋은데. 그런데 그럼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저는 몇 년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배터리 구독제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혹시? 지금 5천만 원대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도 대단한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추는 것은 맞는데 그 내부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뭐 배터리라도 좀 구독제를 빼가지고 좀 초기 비용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부품 가격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 아이오닉 5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품 가격 때문에 차값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예민하니까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테슬라가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테슬라도 사실 처음 메가 플랜트를 만들었던 거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독일과 미국과 중국에 있죠. 근데 전 세계의 테슬라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장은 중국 공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라는 걸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대차가 현재의 제도 안에 묶여 있다면 더 이상 현대차 가격은 낮출 수 없고 그러면 한 대당에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높일 수밖에 없는 차로 쭉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선진국들을 답습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걸 한번 타파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은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해봅니다. 근데 그 답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고는 있지만 뭐가 뾰족하게 정답이다라는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뭐 기업에서는 뭐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도 있긴 하잖아요. 또 한국 기업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을 줄여버린다면은 또 자국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라고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틀라스 현대차에서 개발한 로봇이죠. 아틀라스 도입으로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면 소비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다양한 뭐 사회적 책임, 책무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도래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거였어요. 아틀라스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금 당장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틀라스를 들여왔을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아틀라스를 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게
아틀라스를 들이면 차값이 내려가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야?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현대차를 떠받치고 있는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소비자거든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연봉이 줄어든다. 그러면 소비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나라의 경제라는 거는 사람들의 소비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한 10%만이라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경제가 후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너무 글로 쓰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차값이 비싸다고 차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조정하고 이것도 되게 난해하고요. 이건 풀리지 않는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배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국산차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오닉5 사실 너무 좋은 차예요.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그리고 그래서 쥐어쥐어 짜낸 게 배터리 구독제 그 정도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택해서 테슬라와 같은 이제 수입 브랜드 또는 중국 이 BYD 같은 중국 전기차 이런 브랜드나 제조국 요소가 선택에 또 어떠한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게 가격과 옵션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여지시나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절대적입니다. 그쵸. 하차감. 그럼요. 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이런 차 타는 거랑 그랜저 사는 거랑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요 이런 선택을 하다가 각 두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할인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5 시리즈 깡통, 2 시리즈 깡통 덥석 사요. 이게 브랜드가 주는 힘이에요. 사실 모닝을 탈 때도 있었던 옵션들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로 갔을 때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핸들 열선도 없었어요. 독일 프리미엄 차들에.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도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게 브랜드 힘이고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기능을 한다고 봐요. 중국 차가 훨씬 더 강력한 모터를 넣어주고 옵션을 넣어주고 해도 내 차로 사기는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중국 차나 이 저가형 브랜드들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차는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서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별로 하차감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PV5 고르고 앉아 있었죠. 좋은 차예요.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차도 있었잖아요. 테슬라도 어쨌든 모델 Y도 하차감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맞는 차는 뭐 이런 식의 PV5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나 다음 차를 C라이온 7으로 하면 어떠냐. 근데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차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그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는 않나 봐요. 이런 대표 사례가 얼마 전에 봤던 연희동 화재 사건이라고 봅니다. 연희동에서 화재 사건이 났는데 차고에 들어있던 차가 두 대였어요. 아이오닉5와 C라이온 7. 공교롭게 두 대의 차가 불이 났는데 어디가 발화 원인이냐라는 경쟁 구도가 붙었어요. 근데 웃긴 건 그 두 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지금 양분돼 있다.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조국 브랜드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테슬라가 어쨌든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렸었잖아요. 모델 Y가. 그러면 난 테슬라 모델 Y라서 하차감도 신경 쓰는 대한민국이 가격도 낮춰졌기 때문에 1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1월인가 12월 전기차 판매량을 저희가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컨텐츠로 만들어요. 근데 봤더니 1월 전기차 판매량이 C라이온 7이 아이오닉 5보다 더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차감을 신경을 안 쓰나? 라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1월 달이나 12월 달은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 팔기 힘든 현대 기아 전기차의 특성상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같은 가격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판매량이 C라이온 7이 더 앞섰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 데이터기는 했어요. 맞네요. 국민들께서 상품성에 대한 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본다는 증명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판매율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가격 구간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 외의 요소, 뭐 옵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갈리는 구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보조금 구조가 전기차 전체를 똑같이 밀어주는 정책인지 혹은 특정 가격대나 조건에 따라서 유리함이 달라지는지 구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전체를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보조금이 기존 축소 흐름에서 유지로 방향이 달라졌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있다라고 발표가 났었죠. 또한 하반기부터는 충전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화재 피해에 대해 제조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추가되는 브랜드 연계 보조금도 신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세 조건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어떤 소비자 또는 어떤 제조사가 좀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수혜자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된 노후 내연기관차를 처분을 한 뒤 국산 주력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최대의 수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조금 정책 자체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산차의 유리한 구조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서는요 다중 덧셈이 아니라 다중 곱셈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밀도, 재활용 가치, 전국 직영 AS망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NCM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 전기차는 1.0 만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다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올해부터는 노후된 차를 판매한 내연기관차 오너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현대 아이오닉 6나 기아 EV6를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100만 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YRWD를 사게 되면 약 30에서 80만 원 사이 정도의 전환지원금밖에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수혜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역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를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 역시 다른 의미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테슬라라든지 다른 수입 전기차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돌고 돌아서 그럼 현대기아도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계속 메비우스 띠로 가는 것인데. 네,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노후 내연기관차를 타고 계신 분이 전기차로 전환을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수입보다는 국산 전기차로 사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다둥이 아빠다. 이러면 압도적이죠. 왜냐 애 한 명 날 때마다 아마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줄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 정책지원금 보조금 중에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어요. 사실 근데 눈에 띄는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거는 정책지원금 중에 전환지원금, 이게 가장 상징적이었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차마다 이걸 차등으로 지불한다는 거는 확실히 무역 장벽이더라. 근데 이거를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용을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줄 때 나라에서 아직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 때 가격을 낮춰서 보급률을 확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많은 무역 장벽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잖아요. 이거 아까 논문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네. 표면적으로는요. 우리가 보는 건 이거예요. 8페이지짜리 1월 1일 날 나왔죠. 쉬는 날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공무원분들이. 진짜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최대치만 나와 있지 내가 어떤 차를 사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58페이지는 이런 자료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양면으로 뽑은 거라서 양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툼합니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가 이만큼 앞서 나가는 항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는 전기차들이 단순히 찻잔 속의 태풍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만 맴돌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 전기차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 아이오닉 5 나왔을 때 저는 몇 년을 앞서간 전기차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낮출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나 마케팅들 열심히 해보시고 좀 돌파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점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방향이 전기차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실제로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늦췄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보조금 다 없앴죠. 이런 상황이 현대차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 같아요. 올해만 본다면. 그쵸. 이게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 차에 관세를 좀 더 많이 부과를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뭔가 방어를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막 이렇게 막 58페이지 이런 논문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너무 이제 싸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중국산이 너무 저렴하게 한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제대로 방어가 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글로벌적인 환경에서는 전기차를 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를 우리나라만 만드는 게 아니죠. 전기차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 굉장히 좋죠. 잘 만들어요. 심지어 비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은 테슬라라는 근본이 있는 나라잖아요. 테슬라가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라거나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동이어라는 거죠.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하면은 그 테이프를 떠올리는 것처럼. 크리넥스, 네, 딱 풀렸을 때 그걸 떠올리는 것처럼 제품명이 그 재화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테슬라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내렸다? 이거는 전기차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돌파구가 없다는 얘기의 방증이에요. 이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격 정책이 메비우스 띠 같다는 말을 하셨는데 향후에 가격이 더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 PD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전기차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하락의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전기차 충전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오너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친환경 차라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냥 유지비 때문이 굉장히 높은 그런 비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게 전기차 가격은 높지만 유지 비용이 낮기 때문에 라는 베네핏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충전비가 오르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가격은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 네, 충전비는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담이긴 하지만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일부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아예 철수 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전기차 대비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내연기관의 상품성 상승과 가격 하락의 기회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기자님께서 먼저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전기차를 좀 늦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의견 주세요. 쉽지 않은 주제네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전기차로의 전환을 굉장히 늦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정책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거창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품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추겠다고 얘기한 나라가 EU에서 나왔고 EU에서 독일이 주도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강국이잖아요. 자동차 강국. 벤츠 있고 BMW 있고 아우디 있고 우리가 상상할 때 명차라고 불리는 모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왜 전기차를 전환을 늦추자고 얘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전기차로 옮겨가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끝단에 있는 완벽한 차거든요. 진동도 없고 가속 페달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고 유지비도 적고 환경도 지킬 수 있어요. 뭐 정지 상태에서 팬 모드 켜가지고 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전기차를 우리가 왜 늦춰야 되는가 그 문제를 보면은 아이오닉 5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좋은 차고 여기서는 단점이 없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나온 차들 봐봐요. 뭐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거? 없다면 더 큰 문제인데? i4 뭐 이 정도 ID4 ID4 네, 그리고 BMW i4 IX iX 봐봐요. 우리가 보통 차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 재화를 만들어 감에 있어 가지고 브랜딩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거시 브랜드들도 사실 방향성을 잘 정하긴 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가지고 있던 게 아우디였고 이트론 같은 걸로 먼저 헤일로 효과를 씌우려고 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모델 S를 먼저 만들면서 우리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제로 100 수치가 3초야? 이런 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을 그걸로 수치로 그냥 아예 뇌리에 박아버린 거죠. 그게 헤일로 효과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차로 쑥쑥쑥 내려오면서도 그런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테슬라의 판매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똑같이 못했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3초라는 그거 하나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아우디 이트론을 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완벽한 차다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차였는데 결정적으로 그 비싼 가격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행 가는 거리도 부족했고 편한 거 좋지만 뭐 다른 거 다 좋지만 내가 이 차 탈 때 감수해야 될 불편함이 많았고 근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레거시 업체들 독일 레거시 브랜드들이 악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양극단에서 놀아요. 비싼 차는 완전히 비싸게만 팔아버려. 포르쉐 타이칸 같은 거. 근데 반대로 폭스바겐 ID4 같은 거는 염가로 만든다면서 기존의 레거시 브랜드들이 하던 방식대로 옵션들을 빼고 진짜 빈차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좋은 차예요. 그 기본기나 달리기 성능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차인데 설명을 100가지를 해야 되는 차를 만든 거죠. 우리는 직관적으로 차를 살 때 통풍 시트 있으면 사고 빠르면 사고 멀리 갈 수 있으면 사는데 ID4는 설명할 거리가 너무 많은 차였어요. 드럼 브레이크 넣었잖아요. 설명할 거리가 거기서부터 100가지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던 거,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점하지 못했던 게 글로벌적인 전기차의 전환을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향방을 만들었고, 뭐 사실 미국을 얘기하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릴 수조차 없어요. 예측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반사급부로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차가 다 우리나라로 물량을 밀고 들어온 거고 가격을 낮춘 거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갈라파고스화된 시장이 됐고 이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맞죠. 저 같은 경우에도 100%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독일이 주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전동화 시대를 늦추는 것을. 전 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늦출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차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가장 전기차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과 국가를 이야기를 하면 미국 테슬라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딱 봤을 때 독삼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포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봤을 때 야, 저거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독일이 점점 늦추고 현대기아의 대한민국 전기차 보조금처럼 장벽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 스스로 백기를 먼저 든 것이 아닌가, 늦춘다라는 이유로 뒤에서 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헤일로 효과를 아까 말씀 주셨는데 결국 테슬라 하면은
FSD.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헤일로 효과의 상징이죠, 사실. 그렇죠. 뭐 사실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테슬라 점유율이 뭐 현대기아급으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테슬라의 헤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 이제 국산 보호 보조금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좀 더 애용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그 얘기는 끝났습니다. 작년 판매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끝났어요. 주변에서 실제로 차를 판매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테슬라가 보조금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과로도 나왔었는데 테슬라와 현대기아가 파는 전기차가 거의 비슷해요. 비중이 이제.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럼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고 테슬라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요소가 두 가지였는데 전기차가 테슬라다라는 동의어. 그러니까 상징성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너무 직관적으로 전기차가 좋은데 그 좋은 전기차는 테슬라다. 이런 상징성을 만들어놨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기차를 떠올릴 때 당연히 자율주행을 같이 가져가요. 같은 키워드예요. 이젠 전기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전기차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 또 선두로가 있는 게 테슬라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많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많은 지표들, 팩트를 보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지표를 볼 때 웨이모랑 GM의 슈퍼크루즈가 1등이었어요. 언제나. 왜냐면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차에다가 장착해야 되는 필수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이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말하는 건 너무 허황돼 보였어요. 그때.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한다. 이게 너무나 허황돼 보였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 AI가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테슬라가 FSD로 시장을 씹어먹어버렸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자동차계의 가장 큰 혁명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FSD가 헤일로 효과를 만들어 왔었고 그 헤일로 효과가 마니아들만의 전유물에서 이제는 대중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기들만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만들 거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전기차의 판매 흐름을 막아버린 것, 이게 테슬라가 위기감을 느끼게 했고 위기감을 느낄 때 기업은 성장하잖아요. 다음 단계가 뭘지 정말 궁금해요. 이번에 그 위기감으로 모델 S, 모델 X를 단종시켰잖아요. 조금 더 수익화에 치중하겠다는 걸로 봤는데 다음 단계가 뭘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분량상으로 이제 네 번째 화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두입니다. 우리가 파트 2에서는 예산을 고정해 봤고 파트 3에서는 보조금의 구간이나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레임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충전 환경과 유지 비용 같은 조건이 우선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만족될 때와 후회될 때를 뽑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후회될 때를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만족만 있다? 네, 만족밖에 없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아쉬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때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굳이 뽑자면 약간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킬로를 갈 수 있고 이번 주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이동 동선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 정도? 네, 그 정도가 약간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집밥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집밥이 있기 때문에. 전 사실 전기차 이 계산해봐야 한다는 말 듣고 어떤 걸 했냐면은 최근에 전기차 충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고속도로에 이픽 같은 데다가 물려놓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80%까지 18분? 이렇게밖에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라면을 주문했을 때 내가 저걸 먹다가 뛰쳐나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불편이에요. 오히려 너무 빠른 게 불편이에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정도까지 휴게소에 생각보다 오래 있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속을 생각보다 사용을 안 해요.
저는 급속을 저도 이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영주 내려가고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런데도 주행거리가 이미 충분히 한 500km 정도가 돼요. 아이오닉 5가 날씨 괜찮을 때는. 그러니까 영주까지 가도 충분히 남아요. 그런데 220V로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급속을 안 물려요.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도 좀 문제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 집에 도착을 하면 220V에다가 충전을 해두고 그 다음날 가거든요, 저는. 220V에다 가신다고요? 예.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그래요? 키티를 파는 건 봤는데 예. 그거 1.3kW 정도인가? 그거밖에 안 나오지 않나요?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볼루션에서는요, 3.5kg까지 나옵니다. 3.5kW. 네, 3.4. 문제는 그렇게 충전했을 때 네네. 집밥으로 주면요. 네네. 그 전기비 폭탄 받는 거 아닙니까? 누진세에 대한 것도 제가 참 많이 컨텐츠로 다뤄봤는데, 누진세라는 게요, 아무리 때려 맞아도 300원대예요. 그러면 이거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거 맞거든요. 네, 맞아요. 300원대인데 요즘 완속 충전 비용 얼마죠? 90원대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CPU사를 안 꼈을 경우인 거고, 보통 CPU사 끼면 대부분 공용 집밥이 한 300원 정도 해요. 공용 집밥. 예, 저도 공용 집밥이기도 한데. 300원 너무 비싼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누진세 맞아도 300원대로 충전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구간 사용한 그 전기량부터만 그 300원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 것까지는 아니고.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까지 계산을 했었을 때는 급속은 별로 사용을 안 한다. 그리고 저는 영주까지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하면 서울까지는 충전 없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집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 추천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회사밥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있다면 전기차를 과연 안 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반대급부로 네. 급속 충전을 안 쓰신다 그랬던 게 배터리에 데미지가 갈까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격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급속 충전도 350원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급속 충전을 굳이 피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 때문에 급속 충전을 피하지는 않아요. 전기차 오너들이. 다만 배터리에 무리가 갈까봐 하는데, 사실 이 배터리에 대한 무리가 가는 것도 1년에 1.3%씩 정도밖에 디스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배터리 그 성능이 있어서. 그러니까 10년을 하더라도 한 10% 정도만 다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핸드폰 배터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배터리 셀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열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배터리 열화된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BMS 대비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차들이다. 맞아요. 급속 충전에도 데미지 안 갑니다, 솔직히. 네, 안 가요. 근데 그냥 걱정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아무리 10년 동안 1.3%씩 때려 맞아도, 감가를, 성능을 때려 맞아도 500km 가는 차 10년 뒤에 450km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은 전기차가 만족될 때와 후회될 때를 뽑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만족될 때는 유지비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운전의 질감이에요. 운전의 질감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던 자동차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추억 속에 살고 있어요. 차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그동안 우리가 자동차가 불편하다고 꼽았던 이유들이랑 똑같거든요. 우리 슈퍼카 같은 거 탔을 때요, 일반적인 분들은 놀라요. 3억 원짜리 차가 뭐가 이렇게 불편해? 심지어 제 후배 어떤 친구는, 이름을 논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포르쉐 911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들어와서 드디어 제가 시승기를 찍고, 야, 돌아갈 때는 네가 가져가서 반납을 해라. 꿈이었으니까 조심히 한번 타보고 한번 느껴봐 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가 반납하고 나서 드림카가 바뀌었습니다. 레인지로버로. 뭐야, 너무 편안한 차로 바꿨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쉐 911을 볼 때 돈을 투자한 만큼 더 고급스럽고 편안한 감각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생각에 자동차가 좋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 연장선상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족될 때는 이 차의 질감이 좋은, 우리가 그동안 원했던 주행 질감으로 끝판에 가 있는 차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게 너무나 언제나 만족스럽다. 근데 반대로 후회될 때는요. 전기차를 좀 타는 게 아니니까 전기차를 많이 시승할 때 그 경험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정말 급한데 3% 남았는데 근데 충전기, 충전소 대기줄 볼 때 미치겠어요. 나 저녁에 약속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럴 때고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맞아요. 미치게 무거워요. 코너를 공략할 수가 없어. 운전 질감은 좋은데 편안함 쪽이지 내가 원하는 운전 재미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르노 세닉이랑 미니 전기차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컴팩트한 만큼 무게가 덜어지기 때문에 네. 주행감의 차이가 있어서 네. 좀 더 좋았던 기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죠. 전기차를 팔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배터리 용량이고 주행 가는 거리지만 그게 오히려 운전 재미는 현격하게 반감시킨다. 제가 드디어 생각났어요. 전기차 후회되는 거 네. 무겁잖아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안 돼요. 정말 크리티컬이다. 진짜 크리티컬해 이거. 서울에 살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못한다. 맞아요. 기계 주차가 안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써 있어. 그게 무거워서더라고. 난 처음에는요. 이게 불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불 화재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다. 마녀 사냥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라는 거예요.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집은 기계식 주차장도 아니고 집밥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은 해당이 크게 안 되는데 가끔씩 이런 빌딩이라든지 들어갈 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어제 이제 이 방송 나갈 때쯤 나가겠지만 허머 EV 취재를 하고 왔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3.8톤입니다. 맞아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V 4톤입니다. 맞아요. 거기 사람 타고 짐 실으면 근데 그 차들은 원래 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가깝게는 아이오닉만 봐도 2톤이 넘죠. 그렇죠. 2.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너무 높아. 우리 일반적으로 타는 내연기관차가 몇 킬로그램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3 시리즈 같은 거 아니면 소나타 같은 거 1600kg, 1500kg 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려볼까요?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자동차 중량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도 아무래도 전기차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전기차에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그는 중량세가 있는데 전기차가 훨씬 무거워서 도로를 많이 망가뜨리는데 중량세 따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차 중량세를 따로 대입해서 이제 만들어서 전기차한테도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러면은 전기차 보급이 더 늦어. 그거는 근데 실행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요. 글로벌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철저하게 전기차를 배척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나라는요, 알잖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메인이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전기차가 주춤해지고 있을 때 가장 웃고 있을 나라라서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또 과소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비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집밥이나 뭐 회사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충전비 같이 보이는 돈은 또 계산이 되잖아요. 뭐 킬로와트당 300원 얼마 되는데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건 좀 무감각해지곤 하거든요. 전기차 충전의 시간적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를 들면 언제 비용이 높아지는지를 말씀 먼저 PD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집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밥이 있으니까 오히려 주유소로 가야 되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기차한테 따지는 것은 아직은 전기차 오너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타보면 달라요. 타보면 시간이 오히려 주유소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주유소 줄은요 엄청 길어요. 그런데 뭐 저는 솔직히 아직 경험 못 해봤는데 저는 갈 때마다 충전소가 비어 있기는 했었거든요.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급속 충전기 꽂아 두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80%까지 완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연기관을 탔을 때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충전소 들려서 완충한 다음에 가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충전 시간에 대한 비용이 과연 무엇이 더 클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충전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유소는 전국에 1만 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충전기는요 40만 개입니다. 이미 넘었어요. 그리고 주유소는 점점 더 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4년도 기준이었으니까 훨씬 더 충전기가 주유소보다 많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PD님 같은 경우는 집밥이 있으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못하는 게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가 편도 2km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럼 왕복으로 하면 4km, 5km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은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전기차를 타시고요. 집밥 충전기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개인 겁니다. 최고죠. 어디를 거치는 게 아니라서 전기 충전 비용이 90원대세요. 그래서 그 집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시간은요. 사실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이득입니다. 일부러 충전을 하러 가서 넷플릭스 보다 오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충전 시간이 느린 충전기를 찾아서 하죠. 한 40분 정도. 2km요? 20km 더 돼서 괜찮겠죠. 혼자 드라이브하는 시간까지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일상에서예요. 일상에서는 전기차가 편한 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득 볼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쇼핑몰 갔을 때 전기차 자리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내연기관차는 한참 줄 서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기차 완속 충전 걸어놓고 쇼핑 한 6시간 하다 들어와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뭐 중간에 빼러 와야 될 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뭐 고속도로 가다가 줄 안 서고 충전기 물려놓고 편하죠. 근데 문제는요. 얼마 전에 설날 같을 때예요. 제일 필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이 차라는 존재가 제일 필요할 때가 설날이에요. 이번 도로교통공사에서 통계를 냈는데 차량으로 이동한 비중이 90% 가까이 육박해요. 우리나라는요. 차가 없으면 명절에 이동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요. 그렇게 통행량이 많을 때 충전기 보셨죠? 줄 3시간씩 서요. 남들 부산까지 6시간 걸려서 가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이번에 9시간 20분인가 걸렸는데 거기에 3시간 추가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전기차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럼 이제 충전 인프라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최PD님 말씀대로 충전기 40만 개는 사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숫자상으로 충분하다와 현실적으로 원활한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좀 한가한데 어떤 곳은 항상 붐벼서 항상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분은 지금 충전 인프라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충분하다라고 보시나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간의 전기차에 대한 많은 오해로 남아있는데 충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개수 대비해서 40만 개, 주유소가 10,000개, 그리고 충전기가 40만 개, 그러면은 주유소 한 개 위치당 충전기가 40개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등가 교환 개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고 실제로 검색해봤을 때 주변에 충전할 수 있는 곳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 찾아보셔서 그렇고 전기차를 안 타보셔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 충전기 개수는 충분한데 함정들이 있어요.
지뢰밭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고속도로가 그런 애물단지들이 많아졌는데 환경부에서 만든 것들 있잖아요. 관리가 안 돼요. 고장나는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핵심은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은 어떻게 충전할 수 있어요? 회원카드로. 근데요, 신용카드로 충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이 시승차로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3% 남았는데 미치겠어요. 맞아요. 뭐 이거 보험 불러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충전의 질 자체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이런 거는 요즘에 뭐 SK라든가 이런 사설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환경부에서 보급한 충전기 개수가 저기서 지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할 거거든요. 환경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PD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전에 살던 집은 충전기가 정말 충분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한 집이 약간은 불편하긴 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저희 집이 지금 기계식 플러스 자주식이 같이 있는 그런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집밥이 있긴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집밥을 사용할 때 약간 불편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식에 모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차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기차는 무조건 그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돼요. 저희 집을 보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충전기가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예전보다 전기차 라이프가 약간 질이 떨어진 것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기는 해요. 그런데 슬슬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시기상조회라는 것이죠. 전기차가 너무 좋고 그런데 내가 나만 타고 싶어. 너네들은 타지 마. 이런 게 이제 시기상조회로 나와가지고 전기차는 시기상조회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그런 에피소드도 있기는 있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지금 시점에서 빨리 사야 된다라는 주의였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주어진 혜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큰 혜택이다. 실제로 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다 라고 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비 할인, 뭐 심지어 해외여행 갈 때도 공항 가서 싸게 주차할 수 있고 편한 자리에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게 전기차 혜택이었는데 이거를 빨리 누려야지 나중에 보급이 막 될 때는 못 누린다. 그래서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장 사라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관련 규칙이나 과태료 등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충전 인프라 부족을 역설하는 게 아닐지 아니면 이웃 간의 생활 마찰 정도로만 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최 PD님. 네. 이 문제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법제화하거나 벌금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적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캠페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임산부석이 지하철에 생겼을 때 앉긴 했었어요. 저도 앉았었어요. 잘 몰랐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다 비워두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전기차 충전 자리에 계속 점유를 하거나 전기차가 아닌데도 점유를 한 경우도 있고 충전이 끝났는데도 열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점유를 한 경우가 있었다면 이것은 벌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전기차를 사는 전기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차지할 때만 차지하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저희 이볼루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차지할 때만 차지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 좋은 문구표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다면은 좀 더 쾌적한 전기차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동일한 질문을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앉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앉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매너와 에티켓의 문제일 수 있지만 매너와 에티켓이 사회 전반의 상식으로 통하고 자리를 잡게 하려면 제재가 먼저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당장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인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 바쁜 사회잖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구태여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기차 충전하러 갔는데 방금처럼 저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배터리가 1%, 2% 남을 때 충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강원도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절박한 상황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문 두드리는데 안에서 사람이 안 나와. 막 유튜브 보는 소리가 들려. 환장하겠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라도 좀 강력한 제재를 해놔야지 매너와 에티켓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원래 깨끗한 사회를 몇 사람이 불안하게 만들고 몇 사람이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제재가 필요하긴 하지만 베스트는 서로 양보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화두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화두입니다. 저희 한 20분밖에 찍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화두에서는 보조금 설명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뭐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남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차가 맞는 사람, 하이브리드가 안전한 사람, 혹은 당장 보류가 합리적인 사람을 각각 한 문장씩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하이브리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글로벌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 차가 작년에 미국에다가 판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성장률이 엄청났어요. 우리나라 차 전체 시장이. 근데 전부 다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걸로 집중이 돼 있었다면 사실은 저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나라 보조금 체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를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갈 때는 전환지원금을 안 줘요. 순수 내연 기간만 해당하는 거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제일 억울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는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논조는 전기차는 생각보다 더 훌륭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자동차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기차는 그 자동차의 완성형으로 가 있는 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살 수 있다면 사라. 내 상황이 허락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라. 전기차. 마다할 필요 없다. 마다할 필요 없다. 하루빨리 네. 사는 게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쵸. 빨리 사야지 그 혜택들 누리고 삽니다. 쇼핑몰에 언제까지 전기차 먼저 들여보내주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최 PD님은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걸까요? 네, 그러면 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을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집밥이 있는 반려견 동반 3, 4인 가족은 전기차를 사라. 아 여기서도 전기차 그 펫 기능 또 나.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키워보면 알아요. 아 네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요. 집밥 있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는 집밥은 없는데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연기관은 가끔 타는 2030 직장인.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만 가도 전기차를 타는 가족 구성원들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애 학원 등하원 할 때 그냥 차 안에서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반려견 동반은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유지비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반려견이 있다는 가정에서는 사실 전기차가 좀 더 좋기는 하지만 또 이게 뭐 주행거리도 짧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도 걱정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더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이 계셨는데 아직 못하신 말이 계시다면은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저는 솔직히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팟캐스트를 한 번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어디인가 풀어야 할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버킷리스트 하나 잘 마무리했다. 이볼루션 잘 다녔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전기차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전기차 생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기자님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저는 생각보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는 거의 하루 왼종일 잘 때도 생각하거든요. 어떤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까. 근데 머릿속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늘 되게 정리를 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만드는 일반적인 영상들은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 안에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정제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시장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날 것 그대로의 정보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네. 덕분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모른 척하고 계속 똑똑합니다. 이게 컨셉이에요.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뭐 거의 맞는 말해라. 아, 제 눈빛이 그랬나요? 네. 아유, 네. 네. 오늘 아무튼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씨의 듣는 자동차 수다. 홍수 청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